안녕하십니까. 77기 2조 인사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은 워터폴입니다. 각 단계가 선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간단히 명확하고 초기의 모든 요구사항이나 설계가 완료되므로 변경이 적게 발생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진행된 단계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어렵고, 테스트 및 검증이 프로젝트 나중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왼쪽은 이제 애자일입니다. 애자일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채택합니다. 작은 기능 또는 기능 집합을 반복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하여 초기의 가치를 전달하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합니다. 저희는 요구사항이나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유연성을 높이며 팀 간 소통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통합과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애자일 방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스크럼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스크럼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주 단위로 세분화하여서 반복적 진행을 하는 방식이고, 반복적인 개발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이번 2차 프로젝트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스프린트 기간을 2주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자일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 협업 툴을 제공하는 아틀란시아의 지라, 컨퍼런스, 빗버킷, 소스 트리를 사용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는 지라 소프트웨어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이며, 저희가 만들어낼 제품을 이제 백로그라고 부릅니다. 상단에 스프린트를 보시면 2주간 스프린트 기준으로 해서 아래를 백로그를 넣고 이 스프린트 기간 동안 이 백로그를 작업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개 모양을 보시면은 에픽으로 큰 규모의 작업이나 이제 목표를 나타내는 항목이고, 하위단에 보시면은 작업, 이 체크 표시가 작업인데 프로젝트나 이제 에픽의 일부를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이제 에픽에 대한 작업의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이제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의 업무 분석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인사 프로젝트니까 인사에 대한 업무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유스 케이스 모델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스 케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타내는 기술적이나 문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현재 보시는 건 스타 UML입니다. 이 왼쪽에는 액터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역할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유스 케이스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작업을 나타냅니다. 이 분서는 각 서비스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이 하위단에 컴포넌트로 나눴고, 하위단에 이렇게 유스 케이스로 나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백로그 아이템 등록은 이 하위에 제품 백로그 아이템 등록을 말하는데, 아래 보시면은 뭐 일용 근로 사원 관리, 근태 관리, 급여 관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스타 UML에 보시면은 이 컴포넌트랑 이 아래 유스 케이스랑 물화일체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급여 관리, 급여 등록, 급여 관리, 공제 관리. 여기 왼쪽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등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및 계획을 보겠습니다. 로드맵 작성은 지라 소프트웨어에서 이 스프린트 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로드맵을 작성한 걸 뜻하고, 릴리스 계획 작성 같은 경우는 개발이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어떤 기능이나 변경 사항이 완료되고 테스트를 마친 뒤 사용자가 해당 변경 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단계를 이제 작성해 놨는데, 위에 이 릴리스 단계를
버전별로 나눠놨습니다. 제품 요구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컨퍼런스 페이지에서 따로 문서화를 해놔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지금 서피스에 ERB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돼가지고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테이블 간 정의하고 데이터 간의 이제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원 관련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해당은 사원 관리입니다. 그 다음 아키텍처 수립은 이제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술 세미나로 넥사크로 온보딩을 작성했는데 저희가 넥사크로 프론트를 작업하려다 보니까 학습이 필요해서 이 프로젝트 사전 작업 스프린트 안에 이렇게 등록해놨습니다. 아래 표준 및 환경 설정입니다. 개발 표준 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개발 환경 표준이나 J2EE 문서화를 작업해놨습니다. 이거를 따로 문서 작업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 표준화 여기 보시면 개호, 그 다음 개발 환경 표준, J2E 표준, 그 다음 뭐 넥사크루 구현 표준 등등 이렇게 나타내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뭐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도 해놨고 그다음 코드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뭐 작성해놨다 이런 걸 이제 개발 표준안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단어 사전 정의입니다. 이거는 엑셀화로 이제 문서화를 해놨는데 여기 밑에 엑셀 보시면 이렇게 결근이면 이렇게 뭐 코드 전체 이름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거를 조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엑셀로 문서화를 해놨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 설정으로는 이제 프론트는 이제 넥사크로로 사용하고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 그다음에 코드 이제 만질 때는 뭐 인텔리제이 같은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형상 관리는 이 회사의 소스 트리라고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이제 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 백로그를 보실 텐데 이 사원 관리 안에 이 사원 관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 사원 관리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위 이슈로 이 프론트에서는 이 넥사크로로 어떤 걸 기능을 구현했는지, 뭐 어떤 페이지를 구현했는지, 그다음 백엔드에서는 뭐 어떤 REST API를 사용했는지 이런 걸 이제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은 화면이 좀 작은데 이 스토리 포인트랑 밸류 포인트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제 스토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개발팀에서 백로그의 상대적으로 복잡성, 작업량,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서 이 스토리 포인트를 지표로 나타내고 밸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백로그가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가치,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밸류 포인트로 나타냅니다. 이 두 개 지표로 나타낸 걸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협의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제 컴포넌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파일 목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모델이랑 개발 표준 문서, 데이터 모델, 단어사전 방금 봤던 이제 그 문서화들인데 이거를 이제 파일 목록 안에 업로드를 하고 버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이 몇 개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업로드를 시키면은 이게 그냥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버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등록이 되고 여기서 따로 추가로 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의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회부터 볼게요.
프로젝트 계획 회의는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 수행되며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해관계들에 관해 합의를 이루어주는 회의를 진행해서 문서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참여자, 목표, 개발론 선택, 목표 설정, 환경 구성 이렇게 나타내고 사원 작업 백로그는 앞에서 지라 소프트웨어에서 보셨던 이 백로그들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어떤 계호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백로그 아이템 줬고 개요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릴리스 계획에서는 위에 상단에 이렇게 버전별로 나눠져 있고 같은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 이제 토론 주제, 회의 결과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이제 각 스프린트마다 진행되는데 이게 2주간 단위니까 2주간 진행되겠죠. 이 회의는 스프린트 기간 동안 수행할 작업 항목들을 선택하고 해당 작업과 이제 관련된 회의를 하고 문서화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관련 주제, 이 스프린트에 해당하는 이 작업들을 안에 놔뒀고 그 다음에 토론 주제, 아래 스프린트 백로그 관련해서 어떤 기능 구현해야 되는지 SAP 구현해야 하는지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회의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스프린트 진행 회의 보겠습니다. 스프린트 진행 회의는 이제 스프린트 중에 이제 생긴 변경점이나 문제점 같은 거를 이제 관련된 회의를 문서화했습니다. 아래는 이제 박 원장님이 도중에 머지 인투 한번 사용해봐라 해서 이거 관련해서 작성한 부분이고 클라이언트 요청사항 이렇게 작성하고 조치 항목, 결정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리뷰 보시겠습니다. 스프린트 리뷰 같은 부분은 이제 스프린트가 종료된 후에 완료된 작업을 검토하고 결과물을 소개하는 회의입니다. 스프린트 동안 수행된 작업을 결과를 확인하고 서로 피드백하여 다음 스프린트를 이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목적, 이제 관련 주제, 이것도 이 스프린트 포함된 관련 주제고, 이 프로덕트 백로그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업데이트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스프린트 결과를 이제 도출하고, 이제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으면은 확인하고, 이렇게 결과로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회고 보시겠습니다. 스프린트 회고는 스프린트가 다 종료되고 난 뒤에 팀원들끼리 스프린트 동안 발생 문제점이라든가 이제 개선할 점, 잘한 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서화를 했는데 아래 보시면은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회고 답변을 이렇게 해놓고 애로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추후에 바꾸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사항을 이제 문서화했습니다. 데일리 스크럼은 매일 진행되는 짧은 회의로 팀원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별로 이렇게 등록한 모습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 일, 넥사크롬 백엔드 라이브러리 적용, 오늘 할 일, 수정, 백로그 수정, 단어 사전면 맞춰서 올리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자기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생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팀원과 논의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점을 따로 적어놨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로 끝났고 제품 요구사항 보겠습니다. 제 제품 요구사항은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제품이 가져야 할 기능, 그다음에 성능, 요구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목적 및 개요 이렇게 작성해놨고 상세 요구사항, 이제 고객이 어떻게 상세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작성을 해두고 그다음에 성공 지표를 이렇게 도출해놨습니다. 다음에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에 있는 백로그를 이제 연동시켜놨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다 보여드렸고 이제 빅버킷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빅버킷은 이제 소스 트리랑 이제 연동이 되는데, 예,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드 관리나 뭐 형상 관리 부분을 이렇게 맡는 부분이고, 이 커밋 보시면은 뭐 최종 수정, 이게 브런치를 서비스별로 나눠서 이렇게 뭐 등록을 했는데, 이 소스 트리에서 등록한 게 이제 빅버킷에 용동돼서 이 빅버킷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거 브런치 자세한 설명은 다른 조에서 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빅버킷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기술적으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ORM은 개발자가 이제 자바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이제 매핑을 어노테이션을 통해 정의할 수 있고, 이제 크루드 연산으로 객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의한 이유가 이제 앞에 마이바티스랑 JP에 관련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ORM 관련된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고, 아래 마이바티스의 경우는 ORM 프레임워크로 SQL을 별도로 파일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 SQL 매핑 파일, 그 다음에 객체 관계 매핑, 그 다음에 캐치 지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코드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XML 파일인데, 이 아래 뭐 일용 근로 지원 조회 같은 걸 보시면은 이 select from daily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쿼리문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DB에서 가져와서 리턴 받고 이제 서비스에서 받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적용 방법은 작성해놨는데, 이게 어노테이션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 부분 그냥 가볍게 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드.grad에서 그레이드를 추가하고, 야인 파일에서 이런 거 데이터 소스 추가하고, 그다음에 맵 인터페이스 생성하고, 그다음 방금 보셨던 XML 생성해서 서비스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JPA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JPA는 ORM 기술 표준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용속성을 이제 저장, 검색, 관리하기 위한 API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바 어플리케이션 안에 JPA 안에 JDBC 통해서 이제 DB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이고, 장점으로는 ORM 기술 표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가 방금 보셨던 마이바티스는 그 XML에서 일일이 이제 쿼리문을 짜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엔티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리파지토리 생성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리파토리.find all을 하면은 이거와 관련된 매핑된 DB를 이제 모두 가져오는, 따로 쿼리를 안 짜고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높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단점으로 이제 성능 이슈랑 복잡한 쿼리 작성, 뭐 러닝 커브가 있는데, 이게 간단한 크루드 형식은 쉽게 방금 봤듯이 뭐 find all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데,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가 또 복잡하고 이 성능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이 성능 최적화를 하려면은 이 JPA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빌드.grade에서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따로 엔티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매핑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리파지토를 생성하고 서비스에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스트럭트 관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트럭트는 객체 간의 자동으로 매핑시켜 변환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로 엔티티와 DTO 간에 변환할 때 사용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걸 왜 사용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엔티티로 반환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불필요한 데이터를 노출한다.
즉 이게 보안성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고, 근데 순환 참조 문제, 데이터 무결성 문제, 뭐 의존성 문제 같은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메스트럭트를 사용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DTO로 받고 컨트롤에서 받았습니다. DTO를 서비스 단에 넘겨줍니다. 이 서비스 단에서 메스트럭트를 사용해서 엔티티로 변경을 시킨 뒤 JPA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레파지토리로 엔티티에서 DB로 이렇게 저장했죠. 만약에 반환값이 있으면은 또 그대로 엔티티로 가져와서 그대로 엔티티에서 서비스로 반환하겠죠. 이 바나나 서비스에서 이 엔티티를 메스터트로 또 사용해서 DTO를 변환시킵니다. 왜냐하면 엔티티로 그대로 반환시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 DTO를 변환시키는 거고, 이제 이 변환시킨 DTO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쏴주는 형식입니다. 이제 DTO에서 엔티티를 분리하는 장점은 이거에 그냥 이런 문제점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방법으로는 기존 똑같이 그래드를 추가하고 매퍼 생성하고, 이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매퍼를 생성할 때 매퍼 인풋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든요. 이 매핑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핑해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의도치 않게 필드가 매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해도 이 인풋을 가끔씩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될 경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에서 뭐 인스턴스 엔티티 to DTO, 엔티티를 뭐 DTO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디스입니다. 레디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고성능 확장성 인메모리 구조인 키 밸류 저장소입니다. 인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제 메모리로 저장하고 처리하면은 이제 기존과 다르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는 이제 높은 성능, 영속성, 다양한 자료구조 제공, 메모리 단점으로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 싱글 스레드 방식, 영속성 관리가 있는데, 이 장점의 영속성 관리는 이 보시다시피 캐시에 저장해두고 다른 디스크에 따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디스크를 저장 안 하고 이 캐시에서만 저장하다가 DB에다가 저장 안 했다? 그러다가 캐시에 부하가 와서 이 캐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 이제 아예 그 데이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속성 관리도 단점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스 관련된 부분은 제가 주의할 점이랑 앞서 말한 장점을 이제 코드를 직접 실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레디스 관련된 CMD 창입니다. 지금 메모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웠고, 네, 메모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출력창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원 1억 관리를 들어갔고, 이게 지금 레디스를 설정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백단에 보시면 런타임이 11초, 그 다음에 최초 실행이 있는데, 최초 실행은 이거 서비스단에 이렇게 최초 실행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했죠. 그다음에 서버에서 받았습니다. 최초로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 DB에서 가져오고 그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캐시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된 거를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 있고, 다시 실행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캐시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빠르게 부를 수 있고, 직접
다시 이거 리스트를 불러서 제 백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들어갔다가 로드 한번 하고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보시면 최초 실행 안 뜨고 런타임이 3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에서 DB로 따로 안 가고 캐시에서 바로 불러온 모습이고,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get해서 이 메모리 이름을 딱 적으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보면은 방금 봤던 이제 프론트에서 이 리스트들이 여기 캐시에 저장된 모습입니다. 이게 레디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지금 캐시가 저장된 상태로 제가 여기서 하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글이 눈에 띄기 쉬우니까 이 신라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말로 설명드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최초로 왔고, 그 다음에 캐시로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방금 그 리스트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되는데, 이 캐시에서는 그 해당 부분이 삭제가 안 돼서 다시 리스트를 조회해도 그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해당 삭제 서버 요청을 하였을 때 이 캐시를 지워주면은 이제 다시 그 리스트를 받아올 때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이 캐시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삭제된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캐시 구조는 이렇게 따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인터넷 보시고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이제 레디스 추가, 그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야음 추가, 그다음에 어노테이션 추가, 그다음 뭐 레디스 컴필레이션 클래스 생성, 캐시 저장, 키 확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부분이 머지 인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커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박 원장님이 도중에 한번 사용해봐라 해서 프로젝트에 사용해봤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머지 인투 이렇게 해놓고 조건문을 달아놓고 이제 아래에 when 매치드 된, not 매치드 된 해서 이 조건문이 참이면은 이 아래 부분은 실행되고, 참이 아니면은 이 아래 부분 not 이 부분이 실행되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 보통 인서트 문이랑 업데이트 문을 서비스로 나눠놔서 그다음 XML도 이렇게 나눠놓고 그 프로젝트를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서트랑 업데이트 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머지 인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EMP ID를 DB에서 있나 없나 확인해서 만약에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만약 없으면은 인서트를 실행하는 이런 부분이죠. 네, 머지 인투를 근데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동식성 문제라고 해서 두 개의 세션이나 트랜잭션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조작할 때 동식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래 보시면 SQL문 두 개 이렇게 창 띄워놓고 왼쪽에 BCD라는 이름으로 7, 8, 9를 넣겠다. 오른쪽에는 BCD의 이름으로 1, 2, 3을 넣겠다 하고 실행을 했는데, 왼쪽은 이렇게 로우 머지가 되는데 오른쪽은 이제 블로킹이 돼가지고 실행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커밋 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0001 오류가 뜨는데 이게 이 BCD 부분이 그 이 테이블에 이미 있다고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머지2가 만약에 BCD가 있다고 하면 업데이트가 되고 없으면 인설트가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실행이 시키게 되면은 이런 오류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따로 해결하려면은 뭐 DB에서 그 예외 처리하든가 아니면 서비스단에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끝마치고 이제 프로젝트 구현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사가 이제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여기서 이제 집단의 인원을 구분하고 이제 관리를 효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인사 관리인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근태 관리 그 다음에 그에 관련한 급여 저희가 이제 1차에서 만들었던 뭐 일용직 근로랑 경조비 관리 서류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아래 기초 정보는 따로 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사원 등록은 여기에서 내용 적고 등록하면은 여기 이제 사원이 등록돼서 이에 관련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베이스로 이제 고가 등록하고 이제 발령 등록하고 경조비 관련하고 초반에 이거 베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인사 고가 등록 보시면은 그 사원 등록했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이 사람에 관련해요 뭐 업적 능력 태도를 이제 등록해서 이제 인사 국가 관리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따로 승인 이렇게 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발령 등록 같은 부분은 각 사원마다 부서나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응기할 때 회사에서 이렇게 뭐 발령 보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등록하는 부분이고 발령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뭐 호수 따로 이렇게 뭐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따로 등록을 하고 인사 발령 관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재를 내리다든가 아니면 이에 관련돼서 뭐 이력을 남기다든가 합니다. 경조비 신청은 따로 뭐 경조비 부분이 있을 때 신청하고 신청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류신청 관련해서도 여기서 따로 신청을 하고 증명서 조회에서 신청을 조회하고 따로 여기 서류 승인 관리에서 이 부분을 뭐 승인한다든가 뭐 이런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근태 관리는 이제 이 사원이 출근 퇴근했을 때 이 부분이 적용돼 가지고 이제 잠시만요. 뭐 출퇴근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 출퇴근이 이제 급여랑 관련이 돼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해서 기준 관리, 급여 기준 관리를 통해서 이 시간, 그다음에 급여를 계산해서 급여 관리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근태외 신청이나 연차 신청은 따로 뭐 신청을 해서 따로 조회할 수 있고 여기서 그 관리자가 직접 여기서 전체 마감을 한다든가 뭐 취소를 한다든가 뭐 저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관리에서 이렇게 급여 조회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급여 조회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근태 관리에서 그 뭐 시간 관련하고 이제 아래에 보시는 급여 관리에서 뭐 이거 기본급 관련해서 계산을 때린 뒤 급여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일용직 부분은 제가 따로 그 사원 그다음에 근태 급여를 모두 다 만들어 놔서 이 사원을 베이스로 해서 이 위와 똑같이 급여 근태 등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태 관리하여 여기서 마감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급여 등록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넥사크로가 좋은 점이 이런 옆에 이런 엑셀 버튼 부분이 있는데 이런 코드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넥사크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버튼 눌렀고 이 바탕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래들 부분이 이제 그대로 엑셀 모습입니다. 네, 공제 관리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일용직 근로 관리만 급여 관리 부분에서만 되는 부분이고요. 공제 관리가 이런 거 이제 수정하면은 이제 옆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이미지 같은 부분은 제가 따로 넣어놨는데 일용 근로 소득 관련해서 이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인사 기초 정보 관리는 이제 이 인사 기초 정보 관련하여서 그 등록이 되는데 방금 이거 안 나오는 거는 그 이거 레디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정으로 뭐 만져놔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이렇게 부서 코드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부서명, 그다음 부서 전화번호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 부분은 이제 옆에 이렇게 권한 관리를 따로 줄 수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발표 여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되겠어. 전체 구조랑. 스웨거는 그